화요일 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발언인데요.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인수위 시절부터 초법적 권한, 그러니까 사실은 위법이죠. 위법을 이용해서 집무실을 옮기겠는데 그 뭐 옮길 비용 좀 결제해줘 했다가 지금 사실은 거절당한 거죠. 이게 인수위법 7조에 음, 협조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조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위가 현직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협조사항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건은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국방부 이전 지시를 그러니까 당선인이 하거나 안철수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데 그 당선인이 의지가 강하니 국방부 이전해라. 이렇게 했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진지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예. 네, 자,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역대 인수위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 인수위 예산을 한번 보면은 실제로 지금 그 15대 김대중 정부가 7억 5천만 원 썼대요. 16대 노무현 정부가 인수위 때 14억 8천만 원, 17대 이명박 정부는 21억, 박근혜는 21억,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었죠. 네. 윤석열 쪽이 지금 예비비 496억을 요구하다가 지금 거절당한 건데, 실제 지금 이거 말고, 그러니까 뭐 이전 비용 이거 말고 윤석열 인수위에 오늘 국무회에서 올린 그 금액이요, 정확하게 58억이랍니다. 엄청 많이 쓰는 거, 2배 이상을. 이건 58억. 경비만 말하는 경비만.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인수위 업무 범위를 아까 말씀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당선자인 것과 대통령인 것에 명확한 구분이 있는 거거든요. 취임 준비만 해라예요, 인수위라는 네, 게. 네. 인수위 대통령직 인수법 제7조 업무는 뭐냐? 정부 조직 기능 및 예상 현황 파악, 새 정부 정책 기조 설정을 위한 준비, 대통령 취임 행사 등의 관련 업무 준비, 당선인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그 밖에 대통령이 인수에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준비를 해라는데 대통령이 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대통령직 인수법 시행령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 내후에 필요한 경비와 예산을 산정해 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 장관의 예비비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고요.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위원회 파견 직원의 규모는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고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정도지, 여기서 감히 뭐 국방부 예산도 지금 이따가 그 이야기를 쭉 하겠습니다만 국방부로 이전하는 예산 그 자체는 지금 여기에 인수위가 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네. 초법적 월권이거든요, 이게. 저기 오늘 원래 496억 예산이 올라올 거였잖아요. 음.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좀 더 검토하자. 이게 반대가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서 본인의 법적 권한과 책임 하에 잘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늘 나온 메시지가 네.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지 않는다. 네. 정확하게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국방 공백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이걸 집행하기는 어렵고 취임해서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네. 현 취임해서 네. 군수통권자가 문재인 대통령이고 윤석열 당선자는 아직 취임을 안 했으니까 그냥 거기서 대화가 끝나야 되는데,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언론이 또 보도하고 이런 거 보면은 뭐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황당합니다. 저는 그중에 가장 핵심이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현 청와대랑 전혀 협의를 안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완전히 소위 말하면 우리들 속칭 개무시하는 상황 있잖아요. 난 당선자야, 앞으로 지금은 대통령은 나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령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윤석열 쪽에서 5월 10일 날 바로 청와대 개방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당장요 청와대 직원들 중에 늘공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문 대통령 임기 때까지는 청와대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12시가 딱 지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청와대 사람들이 국방부 가서 근무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워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진짜 이상한 거는 이게 대통령이 특히 핵심이 지하 벙커 인수인 게. 근데 그 지하 벙커는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12시까지 5월 9일 밤 12시까지 그거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거를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 그 지하 벙커는 어떻게 되며 특히 경호실이요. 네. 지금 현직 대통령 경호가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청와대에 들어가면 윤석열 당선인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당선인은 용산에 있거나 있으면 그 경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경호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밤 12시에 막 이전해서 가요? 그러니까 완전 개무개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인 프로세스를 안 해봤거나 이게 시뮬레이션도 안 해본 결과 같아요. 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 김용현이라고 있죠. 경호처장 그 유력한 사람. 이놈이 제일 문제더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돌아다니며 하는 말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더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역겹다라고 표현했던 게 바로 그자인데 그게 합참에 있었던 인물이 또 그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돼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인데 초법적 권한을 갖고 이게 법과 원칙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번 밀어붙이고 이거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캐릭터가 저는 윤석열이 그것 때문에 임기 못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스타일 안 바꾸면은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청와대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5월 9일까지 근무하고 5월 10일 날은 국방부 집무실로 근무하고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취임 뒤 당분간 청와대 벙커는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했죠. 벙커는 사용하는데 네. 통인동 저기 인수위 집무실을 그대로 통이동 사용한다는 거예요. 집은 서초동 아크로 비슷한. 이것도 먹니죠, 먹니.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안 들어줘서 내가 이러고 있다가라고 하는 일종의 자기가 탄압받는다 같은 프레임을 지금. 그 이상한데요. 그냥 청와대에서 2달 사시면 돼요. 네. 이상하단 말이야. 계속 그 언론의 맛을 보고 저희까지 갔기 때문에 똑같은 수법을 쓰는 것 같은데 뭐 이따가 뒷부분에 또 이거에 대한 민심이 또 어떤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뭐 자세히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뉴스공장 얘기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전문가들의 얘기가 뭐 헬기 타는 거라든지 아니면 차 번호판까지 다 드러나는데 지금 이걸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특히 그 뒤에 그 아모레퍼시픽 그 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려다 보면 바로 그 다 보인다는데 그거 도대체 어떻게 책임지려고 지금 저런 건가 싶습니다. 그리고 496억 들어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뭐 준비가 안 된 게 보이더구만. 김은혜가 이제 계속 이제 브리핑하는데 뭐 국방부 입주비 해가지고 또 1,200억이 추가로 들어가네 만에 결국에는 1조 원 들어갑니다. 요 1,200억은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추가한 거고. 그거 하나만 그건 거잖아요. 하나만. 예. 그러니까 이게 졸속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는 광화문으로 가겠다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용산으로 가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죠? 예.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광화문 용산이라고 하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네. 광화문으로 공약했다는 취지예요. 네. 그거는 너무 이상하고요. 국민을 일단 기만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이 공약이었는데 일단 광화문 대통령 공약이 폐기된 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먼저지. 사과하고 그리고 용산을 검토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사과가 없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이 이번에 대목이. 저 김태희 씨 뭐 고문인 가고 있는 윤석열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화를 많이 냈다네. 우리 그 영상도 한 번 있었잖아요. 마이크 꺼 이런 거. 네. 반말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손가락. 굉장히 많이 네. 그 선거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면은 직언을 못 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겨레 신문 기사에 따르면
김한길 전 대표도 반대했고 음. 김병준 전 정책실장도 반대했고 심지어 장제원 의원까지 반대했다는군요. 네. 속도 조절론이었대요. 네. 그런데 그냥 뭐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음. 조감도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게 정말 깜짝 나 놀란 그게 거기는 일입니다. 무슨 떠다방인 줄 알았어. 저 있잖아 여기 건물 하나 질 건데 여기 지금 여기 한 10억씩만 듣고 들어오시면 이거 분양해 줄게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그 자세히 보면은 그 동영상 그 윤석열이 직접 이 브리핑할 때 보면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갖고 네. 갖고 와. 막 아이, 사람들이 북 갖고 오고. 아 근데 이게 지금 그 저쪽에서는 이걸 대선 불복 프레임을 걸더라고. 무슨 그런 미친놈들인 말도 안 거지. 되는 국민 알기를 바보로 하는데 뭐랄까 이런 짓들을 하면서 뭐 자기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이게 만약에 중간에 스톱하게 되면 자기 리더십을 잃는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이상 5년 동안은 험난한 길 예상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험난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걸 그러니까 세상의 현 상황이랄까?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용산 있죠? 거기 네. 살지. 네네. 살지요. 네네. 거기 길 엄청 막히죠. 출퇴근 시간에. 아 말할 것도 없고 예. 특히 그 제가 이 용산 저희 쪽 그 본가가 그 재개발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한동안 글이 안 올라오다가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이대로 둬도 맞냐고 이게. 그러면서 뭐 용산 맘카페라든지 혹은 용산 쪽에 사는 지인들도 꽤 있거든요. 특히 동부 이촌동 쪽. 거기 좀 잘 사는 친구들인데 분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부동산, 재개발 당연하죠. 재건축 그리고 막 고층 고도 제한 이런 거 엄청 민감한데 아니 윤석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공언화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윤석열 찍었더니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고. 지금 이대로 가다가 뭐 이따 뒷부분에 또 여론조사 결과도 얘기 나오겠지만 진짜 심각합니다 이건. 이게 지금 괜히 가만히 있다가 황희도 날려락 맞는 상황 아니에요? 삼각지금 버려입힌데 아니 왜 아까 말한 그 있잖아요. 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간에서 국방부까지 가는 도로가 양쪽 합쳐 4차선이에요. 출퇴근 시간마다 어쩌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요. 거기 어. 엄청 갑니다. 막히는데요. 아무튼 대선 불복 프레임을 걸고 막 그런데 아이 그 예. 대선 불복 프레임은 정말 말도 안 되고 그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도 반대라고 합니다. 예. 네, 속도 조절하자. 그래서 일단 그 조선일보인가 그게 정확히 보수 언론에 한 줄이 나왔어요. 1년 정도 청와대에서 살면서 꼼꼼하게 준비해서 그렇지. 이전하다. 네. 그게 그 다수설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표현이 있어요. 밀실, 절속, 불통. 이게요. 당선자가 취임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업무 스타일을 보니까 그렇더라가 아니고 당선되고 10여 일 만에 얻은 이미지예요. 밀실, 절속, 불통. 1호 결정부터 나만 옳다. 나만 옳다. 그러니까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건 리더십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야.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힘이 리더십이지. 이건 덕불 장군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공약도 아닌 거 사실은 용산으로 가는 거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밀실에서 결정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절속으로 결정하고 안 된다고 참모들이 이야기해도 불통하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이거 좀 우리들 표현으로 하면 망조든 겁니다. 초반부터. 이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고. 그거에 비하면 언론들 네. 진짜 너무 순한 양 아니세요? 그 실제로 민원연에서도 최근에 분석 보고서 나온 거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똑같은 논리로 비난해놓고 그대로 윤석열 되자마자 호재다 그러고 뭐 훈풍이라 그러고 그렇게 실드를 쳐주고 있는 게 현실이고 심지어 TV조사에서는 같은 앵커 같은 방송사에서 똑같은 사안을도 저렇게 정반대로 얘기한 게 박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다행이라고 보는 건 이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시민들이 알아서 팩트 체크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다만 이게 청소년들 그 정치 무관심증한테까지는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연결점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다음에는 충분히 승산 있는 그 대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이 그 인수위원회 회의할 때 북한이 방사포를 쏜 건 그 9.19 군사협정 위반이죠? 물어. 아무도 몰라. 위반인지 아닌지 몰라. 저쪽에서 고개 끄덕끄덕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위반 맞죠? 요걸 또 이제 국회에서 오늘 국방위 열어갖고 물어보는데
육군 아니 저 국방부 장관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협정 내에 사실은 9.19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서로 불가침 조약 같은 게 있어서 그쪽에서 포를 쏠 때 이쪽 해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고 북한이라는 나라도 국가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쏘는 모든 포나 미사일은 다 남한에 대한 도발이냐 이게 아니거든요. 개념이 없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도 그거 아니다. 하다못해 뭐 벙커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 안 가르쳐 주려고 이거 보안인데 이미 윤석열이 다 깔았는데 뭘 그래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이 대목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마지막에 나눈 대화가 그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신은 언론이 너무나 철통 감시를 해서 큰 실수를 할래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명박 당선자는 언론과 우호관계여서 큰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큰 잘못을 해도 언론이 보호해 주다 보면 정말 이게 걱정이 된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얼마나 언론이 호위하고 뭐 방어해주고 거의 언론들이 호위무사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분은 탄핵당하고 한 분은 경제부패사범으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하고 지도자도 불행해진다.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언론 예.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예. 자, 아까 말한 그 떴다방 같은 김진애 의원 이야기도 한번 잠깐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집무실 이전에 저감도가 눈속임한 가짜였다. 실제로는 이렇게 뭔가 왜 우리가 진짜 떴다방이라고 한 이유가 실제로 건물들 분양할 때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이 지금 현재 용산 모습과 너무 다른 거를 갖다 놓고 이게 가짜였다. 이거 비교한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거 실제로 비교한 거를 보면은 실제 용산 모습과 너무 많이 다르니까 요거거든요. 지금 국방부 이 가운데 있는 건물이 국방부 건물이고 여기 합참 건물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실제로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효과였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 백악관이 있잖아요. 네. 그 주위에 막 공원도 있고 그래갖고 대통령 집무실이 국민과 같이 있고 막 공원이 엄청나게 생기고 막 이런 거 환상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 입만 열면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안 나온다고. 요거 싹 치워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것을 깨끗이 치워야 돼. 불가능하다니까요.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지자분들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생각난 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저희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잃고 문재인 대통령 끝까지 지키겠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도 지키고 뭐 최대한 비판을 안 하고 근데 그걸 노려서 저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무지성 지지한다 하면서 이 대깨문이란 말을 또 되게 악용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비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을 지키는 아까 되도 않는 논리로 김은혜라든지 뭐 윤핵관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야 된다 생각해요. 너네들은 그러면 지금 합리적 비판을 했을 때 이 용산 그 집무실 이전을 옹호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만 맨날 뭐 내로남불 프레임이라든지 뭐 이상한 프레임들 다 씌여 있는데 이제 이런 거 하나씩 우리가 돌려줄 타이밍이다. 그래서 그 좀 전략적으로 우리도 비판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역시 황희두의 그 일치월장이라고나 할까요? 아니 정확히 맥을 IQ 짚어. 150, IQ 160, 150, 아니 그게 진짜로,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진짜로. 160인가? 아니. 예, 힘이고 여기서 말을 힘이죠. 하면 나무 위키에 나오기 때문에 말 좀 상관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건 네.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설사 네.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이걸 리더십이라고 칭송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독선인 거죠. 5,200만 명을 끌어가는 리더가 이런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뒤에 건물들, 앞에 건물들 싹 지워버리고 이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정말 멋있는 대통령 집무실 만들 거야라고 거짓말 치는 나중에 그러니까 분양사기 같은 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요 요즘 보면 그 대다수 언론이 조갑제 정규제 취급만 못해. 이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아주 상식적인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와대가 개인 집도 아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사 가고 싶다고 이사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맞습니다. 예.
변희재 씨도 최근에 네, 변희재. 그래서 요새 언론들이 왜 그렇게 어, 이러죠? 점령군이 아니라면 국군을 이렇게 욕볼 수 없다. 조갑제의 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계시네. 언제까지 나오실 거예요? 저 다 여기 끝까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치? 네, 제가 거치의 변동이 있더라도 네. 제가 일전을 치르게 되더라도 나옵니다. 그치. 화요일 날 화요일 8시 반. 8시 반. 네. 알겠습니다. 최민희 보고 싶다면 구독 좀 해주십시오. 자,